역덕캣. 안녕하십니까, 역덕고양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링크나 제 채널을 통해 이전 편들을 보고 오시면 더 빨리 더 쉽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춘추시대 두 번째 패자 진문공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이번 편에도 이어집니다. 이제 어느덧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춘추시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원원이 진문공을 찾아가 억울하게 죽은 숙무의 사연을 고발하자 진문공은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고 있던 위성공을 처벌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진문공의 패자로서의 위치는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정나라는 아직도 진, 조, 양국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었고, 허나라는 전토맹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서진 역시 진문공을 패자가 아닌 동맹국으로 인지하고 있었죠. 진문공은 위성공권을 단호하게 처리하여 중원 여러 국가들에게 패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주왕실의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진문공은 이제는 자신의 영지가 된 온 땅에 회맹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전국의 제후들을 불렀습니다. 성북전투에서 진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확인한 뒤라 사실상 거의 모든 제후국들이 온 땅 맹회에 참석했죠. 제, 송, 노, 채, 정, 진 등 중견 국가들과 서진의 진목국마저 맹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나라 거나라와 같은 소국들도 모습을 드러냈죠. 한편 매끄럽지 못하게 군의를 되찾은 위성공은 맹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으나 진문공의 뜻을 거스르면 화가 미칠까 두려워 할 수 없이 온 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위성공을 보자마자 진문공은 그를 감옥에 수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양왕이 회맹장에 당도하자 즉각 주양왕에게 위성공과 숙무의 일을 고발했습니다. 곧 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원이 숙무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위성공을 변호하기 위해 측근 영유가 나섰죠.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진문공의 지지를 얻은 원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위성공은 주양왕의 죄인으로서 주왕실로 끌려갔고, 원원은 공자 하를 새로이 군위에 올리고 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위나라에 복귀 후 위성공이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무난히 공자 하를 군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나라의 일이 마무리되자 진문공은 10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초나라의 속국이 된 허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성북에서의 패전을 추스러야 했던 초나라는 이 전쟁을 지원할 수 없었죠. 결국 허나라 제후 희공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성문 밖으로 나와 진나라에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진문공은 지난날 제왕공이 규합했던 중원연맹을 다시금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문공은 신하들의 간곡한 정원으로 조나라 공공을 다시 복위시켰습니다. 이후 조나라는 완전한 진나라의 속국이 되었죠. 또한 진문공은 서진의 목공과 별도로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은 어느 한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도 자동으로 참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조약이었습니다. 이로써 진나라의 패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허나라 공격이 한창이던 때 정나라에서 역병이 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국에 돌아가고 싶은 정문공이 꾸민 헛소문이었죠. 정문공은 진문공이 위나라와 조나라에 행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과거 그 두 나라가 진문공을 박대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문공을 박대했었던 자신 역시 조만간 진문공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병을 다스려야 한다는 핑계로 신정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밀히 초나라에 접근하여 다시금 진나라를 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송왕은 허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정문공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나라의 이런 움직임은 진문공의 정보망에 들어갔고 진문공은 크게 노하여 정나라를 공격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즉시 정나라로 쳐들어가고자 했으나 급작스레 몸이 안 좋아져 원정을 미루게 됩니다. 기원전 632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기원전 630년이 되었습니다. 진문공은 주나라에 잡혀가 있는 위성공이 혹시나 후환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멸을 주왕실로 보내어 위성공을 독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위성공과 그의 측근 영유가 위성공을 독살하기로 한 의원을 매수하여 독살극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위성공은 주양왕에게 읍소하여 살려줄 것을 간청했고 주양왕은 진문공에게 위성공을 그만 용서해 줄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노나라의 희공 역시 위성공의 복권을 중재했죠. 결국 진문공은 마음을 돌려 위성공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성공은 어렵사리 복권되자 위나라 내 자신의 세력을 움직여 원원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제소공과 노이공으로부터 군대를 빌려 곧장 초구성으로 복귀했습니다. 자신이 믿던 원원이 허무하게 사망하고 국내의 국인들 역시 너무도 쉽게 위성공을 받아들이자 공자하는 그대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위성공은 다시금 제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죠. 진문공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자 이제야말로 정나라 정벌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군사동맹을 맺은 서진에 사람을 보내어 정나라 원정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죠. 진목공은 백리의 맹명 등과 함께 친히 200승의 군대를 이끌고 원정군에 합류했습니다. 두 진나라의 연합군은 무서운 기세로 신정성을 포위했습니다. 서진의 군대는 신정성 동쪽에 포진했고 북진의 군대는 서쪽에 주둔했죠. 정문공은 화친을 정하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궁궐에서 언변이 가장 뛰어난 노대부 총무를 먼저 서진의 진목공 진영에 보냈습니다. 서진의 진영에 도착하자 총무는 진목공에게 근본 원정이 북진의 힘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어 결국은 서진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용히 물러만 가준다면 앞으로 정나라는 초나라를 버리고 서진을 종주국으로 모시겠다며 감언이설로 꼬드겼죠. 진목공은 굳이 먼 타양 땅에서 군사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무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자, 봉손, 양손 등 3명의 장수와 약간의 군대를 서진 주둔군으로 남겨두고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한편 서진군이 말도 없이 귀국하자 진문공은 매우 화가 났지만 자신이 군위에 오르는데 가장 큰 힘을 주었던 진목공과 척을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문공은 신정성을 함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나라에서 숙첨을 화친의 사절로 보내왔죠. 마침 그때 진나라에는 정문공의 배다른 동생인 공자 난이 망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공은 과거 자신을 배신했던 세자 화를 죽였기 때문에 후사가 없는 상황이었죠. 진문공은 공자 난을 세자로 세운다는 조건으로 정나라에서 퇴각하겠다고 했고 정문공과 숙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정문공은 세상을 떠났고 공자 난이 다음 제후가 되니 그가 정목공입니다. 이로써 정나라는 한동안 진나라의 세력권에 속하게 됩니다. 정나라마저 완벽하게 자신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게 된 진문공은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나라 원정을 기점으로 자신과 방랑 생활을 해왔던 호원, 호모, 위주 등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는 제왕공 사후 제나라의 급격한 몰락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그는 일찌감치 첫 부인 핏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환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또한 초나라와의 전쟁 때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사맹을
2개의 군단으로 정식 편제시켜 총 5군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상, 중, 하 3군에 더해 신, 상군, 신, 하군의 2군을 새로이 만든 것이죠. 또한 귀족 세력 통합 작업은 그의 말년까지도 계속되어 진문공에게 반역했던 극예의 아들 극결을 새로이 대부로 발탁하는 등 진나라의 분열 정치를 타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북진의 힘이 너무도 강해지자 초성왕은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진문공은 초성왕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터라 양국은 서로를 용서하고 한동안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원전 62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해에 진문공이 사망합니다. 제위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문공은 즉위 전부터 준비된 패자였습니다. 진나라에 소란이 있을 때마다 진나라 국내에서는 그를 다음 제후로 모셔야 한다는 세력이 늘 있었죠. 그는 책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북쪽의 강인한 생활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제나라, 초나라, 송나라 등 강국들의 강점과 약점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그는 그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넘은 61세의 제후가 되었으면서도 불과 9년 만에 분열의 정치를 펼쳐오던 진나라 귀족들을 하나로 묶어 진나라를 일약 전국의 패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는 분명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의 대귀족 통합 정치는 지방을 근거로 하는 귀족들을 모두 중앙정계로 불러들임으로써 진나라의 국력을 단기에 끌어올리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이 좋든 싫든 중앙정계에서 경쟁하는 체제가 마련되자 그 이전보다 제후의 관리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제후가 무능하거나 어느 한편에 쏠리는 정치를 하게 되면 언제든 과도한 정쟁이 수면 위로 떠올라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둘째, 중앙 귀족들에게 나누어줄 토지와 농로들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확장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진나라는 과거 제왕공 시절처럼 중소제후국을 외교로서 단합시키는 것이 아닌 자국 일방주의를 펼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중원의 패자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를 구분해주는 정당성을 약화시켜 이후 초나라가 중원의 패자가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진문공이 죽자 진나라의 귀족들은 즉각 세자 환을 다음 제후로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진양공입니다. 한편 진목공이 정나라에 주둔시키고 간 기자, 봉손, 양손의 세 장수는 정문공 사후 친북진 정권을 이끄는 정목공이 즉위하자 큰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진의 군대가 물러가고 친북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정나라가 이중조약을 통해 서진이 아닌 북진에 항복한 것을 깨달았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진목공에게 보냈습니다. 진목공은 세 장수의 보고를 받고 분개했으나 진문공이 살아있는 한 정나라를 단독으로 공격할 수 없었죠. 그런데 마침 진문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건숙과 백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나라로 원정군을 파견하여 정나라를 정복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진목공은 맹명, 백을병, 서걸수를 대장으로 삼아 300승의 정예군을 정나라로 파견했습니다. 맹명 일행은 나는 듯이 황하를 건너 정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서진 군대가 정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나라를 지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나라와 정나라 사이를 오가는 상인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중 현고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를 사고 파는 사람으로 상당한 부를 이루고 있었고 애국자이기도 했죠. 그는 그날도 소를 팔기 위해 주나라에 왔다가 서쪽으로부터 서진의 군대가 행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목적지가 정나라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깜짝 놀란 그는 애국심을 발휘하여 20여 마리의 소를 이끌고 서진 군대의 막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목공은 이미 서진 군대의 출진을 소상히 알고 있으며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어 준비한 소들을 바치고 여독을 풀게 지원하라고 했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맹명과 백을병은 정나라를 기습하려던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정나라가 자신들의 진군 소식을 이 정도로 소상히 알고 있다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뒤라고 생각했죠. 고심 끝에 그들은 그대로 군대를 휘몰아 소국 활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무런 방비도 없다가 어느 날 밤 기습을 당한 활나라는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서진의 군대는 활나라 국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전리품으로 삼고 그대로 서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공격으로 활나라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멸망 후 남게 된 황무지는 위나라에 흡수되었습니다. 한편 맹명 일행이 정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활나라만 입순 후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 등 세 장수는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실패했음에 실망하여 제나라와 송나라로 달아났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르던 서진의 군대 역시 그대로 서진으로 돌아갔죠. 이로써 정목공은 즉위 후 최대 위기를 어렵사리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북진의 진양공은 즉위 얼마 후 서진의 대군이 서쪽 국경에 나타났다가 모습을 감추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군대가 주나라 정나라 경계에 나타났다가 활나라를 휩쓸고 이제는 서진으로 복귀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했죠. 그는 아직 상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서진의 군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난지 등이 서진과의 외교 관계를 생각하여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도록 놔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기회에 중원의 세력을 뻗치려는 서진 주력군을 멸해야 한다는 선진의 의견이 채택되어 서진 군대를 요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양공은 상복을 입은 상태로 군대를 통솔하여 서진 군대가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들려야 하는 효산이라는 곳에 매복했습니다. 진양공의 군대는 활나라로부터 노략질한 전리품을 가득 싣고 천천히 진군하며 돌아오는 서진의 군대를 급습하여 대부분의 군사를 죽이고 맹명, 백을병, 서걸술 등 지도부를 모두 사로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양공은 대승을 거두자 그대로 서진의 장군들을 포박하여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진문공의 장례식이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국에는 과거 서진의 공주였다가 진문공에게 시집온 희영도 자신의 남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와 있었죠. 그녀는 서진의 장군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진양공에게 양국의 우호를 위해 그들을 풀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진양공은 서모인 희영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양공은 옥리들을 시켜 진나라의 새 장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새 장수는 이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석방되자 그 길로 서진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그때 식사를 하고 있던 대원수 선진은 새 장수가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즉각 진양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새 장수를 어디에 수감하였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진양공은 희영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진은 진양공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크게 나무랐습니다. 장군들이 천신만고 끝에 사로잡은 서진의 범같은 장수들을 놓아주었으니 후일 큰 후환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진양공은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선진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맹명 등 세 장수를 다시 잡아오라고 명했죠. 그러나 세 장수는 이미 서진으로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진양공은 인내심이 강하고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그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 폐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맹명, 백을병, 서걸술이 모든 병사를 잃고 옹성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서진의 대소신료들은 진목공에게 그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고했습니다. 그러나 진목공은 그들이 패한 것은 자신이 건숙과 백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며 일축했죠.
그리고 소복을 입고 멀리 교회까지 나가 돌아오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들에게 진나라의 병권을 맡겼습니다. 새 장수는 진목공의 은혜에 감동하여 앞으로 이 원수를 꼭 갚겠다고 맹세했죠. 진문공 사후 중원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냥.